아까 대구시에서 70대, 대구시에서 중도층이 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넘어섰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사실은 그 대목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 네, 대구시의 70대나 대구시의 중도층이 아니라 전국의 70대가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큰 그 기록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대구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 사람들이 대구가 어디 보면 한때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대구 문화권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이래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자부심도 있고 반면에 또 반골들도 또 무지하게 많죠. 지금 강동혁 당권파가 대구를 대하고 있는 이 태도는 대구 사람들이 정서에 맞지 않아요. 계몽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계몽 대상으로 대구 사람들을 설정한다면은 그건 큰 저는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그 호사스러운 호사가의 궁금증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대구의 그 예를 들어 주호영이나 추경호 같은 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에 한동훈이 나간다. 거기 보궐선거로 무소속이겠죠. 물론 그럴 경우 이기겠습니까? 대구 시민의 정서상?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 그러십니까? 대구, 부산은 명분을 중요시해요. 명분. 투표 성향이. 명분. 대의 명분. 민주화냐 또는 국가 위기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명분. 그 명분을 잡으면 이긴다고 봅니다. 그 명분을 한동훈이가 선점에 들어갈 수 있다. 파고들 수 있다. 충분히. 뭐 말 나오신 김에 말씀 주신 김에 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진숙 그 대구시장으로 만일에 장동혁 대표가 밀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등판 준비를 하는 게 그 전 총리를 지냈던 문재인 때 그 김부겸 총리가 지금 등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장동혁 국민의힘의 이진숙 그리고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 그건 또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그거는 너무 가상의 가상인 것 같아서 가상의 가상이다. 제가 그 논평하기에는 좀 부적당한 거. 예, 그 논평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대구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일부러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부겸이 나오게 되면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길래 어떤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랬어요. 하여튼 인위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대구시장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무리함이 장동혁 극우파의 작용이 보통 대구 사람들이 느껴질 정도로 눈에 뜨인다 하면 그건 역작용이죠. 예, 그 자체의 상황보다는 그 당 중앙당의 그 당권파들의 어떤 개입이 눈에 드러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군요. 이번 선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하려고 하면 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지 마라. 그 말은 공천에 중앙당이 개입한다면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 더구나 대구처럼 정치 의식이 가장 높은 데서 저는 잘 역작용 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아까 그 대구시 보궐 출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보셨던 한동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올 설 연휴 들어가면서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 남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리라 믿는다.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좋은 정치를 해내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SNS에 썼고요. 그리고 대표님 2월 8일이죠 아마 그날 일요일에 저녁 때 그 잠실 경기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 토크 콘서트가 있었고 그때 아주 대단했었죠 열기가. 그리고 제가 그때 유튜브로 다 지켜봤는데 대표님, 저 대표님과 한동훈 대표가 또 서로 한 30여 분 이상을 아주 대담도 하셨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이제는 이 사람들은 입에 많이 회자되는 그 유명 여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은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나가야 할 기준이 뭘까요? 헌법, 사실, 상식입니다. 계엄, 그리고 윤호개인 이건 바로 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표님, 한동훈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엘리트 정치인으로 출발했는데 네. 대중 정치인으로 접어들고 요사이는 인기 정치인, 연예인 정치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아이돌 같습니까? 그러니까 무대 그 매너가 참 좋아요. 그리고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 단문이 많더라고요. 단문. 짤막짤막하게. 근데 짤막짤막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호응도가 좋고 해가지고 현재 한국에서 대중동원력이 가장 강한 정치인으로 커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순간과 만나서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때 12.3. 그러니까 저 한동훈 대표의 뒤에는 그걸 무슨 아우라라 그럽니까? 아우라. 그러니까 네. 역사. 분위기. 그러니까 역사적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은 그게 성격이 친위 쿠데타였거든요. 친위 쿠데타는 목표가 보통 정권 내의 2인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인자가 반발하면 실패해요. 친위 쿠데타는 또 실패를 안 해요. 네. 이번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는 윤석열 씨의 워낙 바보스러운 준비, 병정놀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거의 빛의 속도로 반대 성명을 냈던 한동훈의 민첩한 행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정치인과 다른 역사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삼김씨,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는데 다 역사적 순간과 만나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의 그 빛의 속도가 역사성을 만들어냈다는 그 표현이 이렇게 잘 좀 스며드는군요. 실제로 그때 제가 그 연설에서 그 대담 때 제가 들은 것 예.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하긴 하더군요. 이분은 아주 영화와 책을 좋아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5.16 때 그때는 장면 총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 텔레비전이나 영화로 보면 또 12.12 때 노재현 국방장관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국방장관으로서 자기의 결단을 하지 못했던 그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졌다는 아주 청소년다운 아주 재미난 발상도 있었는데 그거 어떠셨어요? 예. 보통 그런 역사적 순간을 만날 때는 좌고우면하면 안 돼요. 그 평소 실력대로 나오는 겁니다. 권투할 때 그 무슨 계산해가지고 펀치 날리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때 한동훈 대표 행동은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그건 평소 실력입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저 사람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굉장히 위험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을 수십 년 같이 일종의 모신 거죠. 자기 보스로 그렇죠. 한동훈이가. 그런 데서도 계속 그 위험성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요 대목이었어요. 김건희 씨와는 단둘이 식사 한 번 한 적 없다. 그래요? 예. 아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상욕 들은 줄 아는데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걸 용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거는 10살쯤 차이 나는. 그거는 선배한테 공사 구분을 엄격하게 한다는 거고 자존심을 보여주는 거죠. 본인의 자존심. 자존심. 윤 대통령이 나이는 어리지만 한동훈한테는 약간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하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 조갑재 대표 그리고 한동훈 이 두 분은 그때 대화 내용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갖고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 심정인데 케미가 잘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 합치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요 대목이었어요. 그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화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바이탈 센터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바이탈 센터라고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했는데 바이탈 센터 개념은 미국에서 나온 건데 네. 미국에서 냉전 시대 때 고민이 있었어요. 공산당과 싸우려고 하니까 극우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메카시 선풍처럼. 가만 보니까 이 극우가 오히려
공산주의를 사실 도와주는 거예요. 극우가 공산주의를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 중심 세력이 행동해야 된다. 그게 바이틀 센터예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사일런트 머조리티가 돼요. 네, 행동하는 다수가 돼야 된다는 게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군요. 사일런트 머조리티는 힘이 없어요.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셈인데 그러려면 어떤 기준으로 국가 중심 세력이 뭉치느냐. 우선 현재의 우리 정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지금 보수 진보 중도로 의도적으로 가르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있죠? 예. 사람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도록 한다. 계속 편가르고 싸우게 이게 만들고. 편가리예요. 편가리. 예. 나는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중심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그걸 한동훈 세력으로 그 느끼고 그 오셨군요. 기준은 뭐냐면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행동하는데 우선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뭐 비율이 공통적으로 70%입니다. 70%고 요 사람들이 정책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70%. 그다음에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그렇지. 다시 탈원전이지 그게. 예, 탈탈원전 하면서 또 그렇죠. 원전 원전을 실용의 느낌을 더 줬죠. 짓겠다고 이재명 하는데 대통령이. 그거 지지하는 사람이 또 70%. 네. 이 사람들이 바이틀 센터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수나 진보나 중도로 묶지 말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묶자. 중심적 정치 단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내가 보수다라고 하면은 보수 쪽에서만 보잖아요. 내가 중심 세력이라고 하면은 넓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봐야 양쪽이 다 그러면 아우러서 운동장이 커지죠. 우리 국민들도 커지는 큰 사람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조선배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런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그 중심으로 가서 세상을 넓게 보라 이런 말씀 참 그 교훈적인. 그런데 이게 말씀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해가지고 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정치는 진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다른 사적인 느낌이지만 스승과 제자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두 분이 28살 차이 훨씬 내가 나신데 배울 게 많아요. 누구한테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말과 글이 제일 정확하게 되는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거든요. 누굽니까? 한동훈, 이준석. 이준석. 네. 네. 두 사람 뭐 자주 이렇게 서로 뭐 교류하는데 다 배워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분명히 뭐 입장이랄까요? 분명히 드러내시네요. 예, 한동훈, 이준석 말과 글이 되고 글이 되는 사람이죠. 부정선거에 부정선거론에 반대한 사람. 사실은 불법 계엄에 반대한 사람. 한 10여 년 전쯤부터는 사실 유승민, 그죠? 유승민 전 대표도 말과 글이 되는 사람으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요번에는 아예 경기도 출마론에 대해서는 막 손을 휘젓더라고요. 난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지금 구인단에 시달리는 그 국민의힘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 그리고 너도 나도 거기서 참여하겠다고 민주당에서는 몰리고 있는데 참 양쪽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얘기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전용기 빅샷 지금 진행한 지 한 2, 3주 됐나요? 빅샷 방송 최초로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같이 한컨님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거의 1,000만 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00원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랑 잘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12.3 개헌 반대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출신 당대표에서 일약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 이제 부상한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한데 그러나 또 저는 저대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증명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꽤 있는데 어떤 게 좀 보강되면 좋겠습니까? 한 대표가. 이 엘리트 정치는 우선 대중성과 서민성 이쪽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대중성과 서민성. 그런데
그날 모였던 15,000명, 정확하게 15,000명인데 15,000명이 실내에 꽉 차니까 그게 굉장히 압도적이던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자발적이거든요.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정치인은 서민적이어야 된다. 보통 그렇긴 하죠. 그런데 서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중산층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옛날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도 옛날 들고 이야기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시대. 저만 해도 뭐 삼김씨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뉴스가 필요하다. 예.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뉴스를 만들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든 하지 않든 그 국민 관심의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어서 그 뉴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까요? 결국 한동훈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 김영삼 정치 있지 않습니까? YS 정치. 1987년에 그 민주화를 이뤄낸 주인공 중에 주인공인데 그때의 장외 정치, 국민 호소 정치가 대단했습니다. YS가.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한동훈 본인도 YS의 그 개혁 정치랄까? 그리고 그런 거를 한번 하겠다는 그 의지를 좀 보인 적도 있는데 이런 그 YS 장애 정치가 근데 어떻게 계속 전개되어 나갈지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실 25년 전에는 노무현 바람이 있었죠. 그렇죠. 15년 전에는 안철수 바람이 있었는데 한동훈도 역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야죠.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국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한 두 분 빼고 거의 다 국회의원 출신이죠. 예. 그래서 한때는 이 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국회를 좀 시시하게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회. 지금은 완전히 국회가 권력의 산실이죠? 권력의 한복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용산에 갔을 때 느끼는 그 힘과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섰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아하.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선거에서 이기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 기록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게 한동훈 대표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 양당의 극단화가 너무 폐해가 커서 예를 들어 뭐 꼭 그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 아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집권을 하고 7, 8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데 그때는 앙마르슈 전진당이라는 그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당도 그걸 만들어 갖고 지금 르네상스라는 당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여전히 뭐 안팎의 그 비판은 많지만 강한 중심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3의 길은 안 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합니까? 가능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세력으로 될 게 아니고 네. 비전으로 될 거예요. 비전. 아, 세력이 아니라 비전으로 비전.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던진 중심 세력, 네. 국가 중심 세력, 그리고 헌법 사실 상식, 네. 요것을 결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는 비전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통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 지금 사실은 한국의 정치는 통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통일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헌법적입니까?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앞장섰습니다. 그거는 거의 반역 수준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반역이다라는 아니, 건. 네.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면 그게 잠깐요. 정동영 장관님 이건 일종의 그 정치 평론입니다. 너무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네, 네. 자,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를 한다입니다. 헌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적으로 장악한 우리의 영토죠. 네. 그래서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평화적 통일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전쟁을 하지 말고 제거하고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예. 1조, 3조, 4조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 개 국가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두 개 국가론은 북한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할아버지의 유언을 버려버리고 적대적 두 개 국가론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북한이 졌죠. 예. 북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통일은 이제는 대한민국과의 통일이에요. 음흠. 이것을 호기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헌법의 명령을 따라서 자유통일을 하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헌법 제1조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거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일. 이거를 아주 수세적으로 그게 대응한다고 하면서 평화적 두 개 국가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역시 그것도 헌법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한 통일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헌법과 상식과 헌법 상식 그다음에 또 뭐죠? 헌법 사실 상식. 헌법 사실 상식. 헌법 정치를 한다면 한동훈의 그 정치적 소명 중에 하나가 그 통일, 국가 통일도 들어있다고 봐야 그 한동훈 되겠습니까? 대표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뭐 화두처럼 하나 던지던데 통일은 운명이다. 누가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 한동훈의 말이 통일은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그건 했다. 한민족의 운명이다. 한민족의 운명이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그러다는 기억이 안 이야기 났는데.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1300년 동안 일민족 1국가의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민족은 1국가만 가져야 돼요. 그 정통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분 있었어요. 후삼국 시대 네. 30년, 그다음에 지금 80년. 그걸 제외하면은 이 한반도에는 국가가 하나여야 합니다. 독일 민족은 국가를 몇십 개 가진 적도 있잖아요. 지금도 두 개 독일 국가를 갖고 상황이고. 있는데 그거는 한국에 적용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통일은 민족사의 명령입니다. 아, 그러니까 통일이 귀찮다. 통일하면은 내 호주머니 줄어든다는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아예 한민족에서 탈퇴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한민족이 통일을 거부하면은 한민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운명인 겁니다. 한민족의 운명이 통일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민족 통일, 통일은 운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게 국내 정치와 그 남북 관계 이 모든 면에서 헌법적 중심의 가치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긴 하네요.